우리 천생중학교 3학년 애들 이 마지막 기말고사인데 요거 정리해 볼 수 있게 쌤이 준비했거든. 그래서 시간 날 때 조금씩 봐야 될 거야. 범위가 많은 편이니까. 그래서 병자호란부터 조선후기 서민문화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병자호란인데 이건 수업 때도 했었던 내용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병자호란 먼저 보기 전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임금이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광해군이죠. 그래서 외란 이후에 광해군은 국가 재정 확보, 국방 강화, 동의보감 간행 같은 외란 이후에 복구 정책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우리 동의보감 정도만 기억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포인트로 나올 거예요. 15대 임금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어느 나라 두 나라 사이에서 외교를 했다는 게 중요하냐면 명나라하고 여진족 사이에서 이제 중간에 사다리 타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진족이 만들었던 후금이라는 나라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후금이랑 명나라 사이에서 외교 관계를 잘 했던 게 바로 뭐다? 중립외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명나라가 후금한테 세력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군사를 요청했죠. 그런데 이제 명나라한테 도움을 해주게 되면 조선 입장에서는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전후 복구가 힘들어지겠지. 그래서 광해군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광해군은 어쩔 수 없이 이 당시에 서인이 압박을 했기 때문에 서인은 이제 붕당이지. 서인은 친명이거든. 그래서 임진왜란 때 도와준 우리 명나라를 어떻게 조선에서 거스르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5,000명 정도를 파병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명한테 지원군을 파견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라고 했어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라고 한 게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강홍립이라는 장군을 파견했는데 강홍립이라는 장군한테 뭐라고 했냐면 전쟁을 이제 하다가 여차하면 항복을 하라고 지시를 한 거죠. 굳이 우리 조선군을 타국에 가서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중립외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후금과의 충돌은 피했어. 그리고 명나라한테도 명목상 파병을 했으니까 둘 다 관계를 잘 유지한 거죠. 그게 이제 중립외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광해군 때 했다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인조반정을 봐야 되겠죠. 네, 인조반정 보기 전에 광해군에 대한 두 평가 중에 여기 보시면 도원수 강홍립이라고 나오죠. 강홍립한테 타일러서 명령을 내리기를 애초 요동으로 건너가 군사 1만 명은 정예병이다. 명나라 장수의 말은 그대로 따르지 말고 오직 뭐하지 않을 방도를 강구해라. 패하지 않을 방법을 강구해라. 이게 광해군이 내렸던 밀명이에요. 사실상 후금하고 싸울 때 무리하지 말고 여차하면 뭐 해도 된다. 항복해도 된다는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광해군의 중립외교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인조반정인데요. 자, 인조반정은 광해군의 정책을 불만스럽게 여기던 서인 세력들 있죠. 이 서인 세력들은 끝까지 무슨 정책이었냐면 명나라하고 친하고 후금은 뭐 해야 된다? 배척해야 된다. 친명배금이 포인트였단 말이야. 근데 광해군이 하고 있는 정책을 보니까 친명배금스럽지 않아. 완전 후금하고 사이가 좋아 보이죠. 그래서 서인들은 광해군이 왕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서인들이 반발을 하는데 왕을 바꾸려면 왕의 후보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바로 영창대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이제 선조의 막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광해군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이복 동생. 근데 이 친구는 대군이기 때문에 왕위 계승은 이 사람이 더 1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친구를 놔두고 광해군이 왕이 된 거니까 광해군 입장에서는 좀 불안했겠죠. 그래서 영창대군을 이제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영창대군의 엄마였던 인목대비를 이제 궁궐에 유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이 서인들은 이걸 이용해서 폐모살제라는 걸 내세워요. 폐모살제. 엄마를 유폐하고 동생을 죽였다. 이것은 성리학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서인이 광해군과 광해군의 집권 세력이었던 북인을 몰아내고 인조라는 사람을 새롭게 왕으로 추대해서 만든 게 인조반정이에요. 그럼 인조반정은 당연히 무슨 세력이 힘이 강했죠? 서인 세력이 힘이 강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기억하면 되겠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왕 대비가 교설을 내어서 광해는 나의 부모를 죽이고
품 안에 어린 자식을 빼앗아 죽이고 나를 유폐해서 곤욕을 주는 인륜의 도리라고는 다시 없었다. 그래서 광해군은 폐륜하다. 광해군은 폭군이다. 이거를 강조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광해군이 왜 왕의 시호를 받지 못했냐면 외교는 잘했는데 성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광해군, 왕자일 때 이름으로 부르는 거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자 이제 인조가 왕이 되어서 서인이 권력을 잡은 시대가 되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서인이 계속적으로 제일 중요한 친명배금 정책이란 걸 할 거야. 그래서 결국은 후금 입장에서는 자기랑 사이가 좋던 광해군이 사라지고 갑자기 인조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여진족 싫다고 하고 있으니까 후금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맞죠? 그래서 후금은 지금 명나라를 공격해야 되는데 조선이 명나라 팀이라고 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맞죠? 그래서 결국은 후금은 조선을 좀 안정화시킨 다음에 명나라를 공격하는 데 집중해야겠다 생각했겠지. 그래서 후금의 경제적 군사적 목적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배후 안정이죠. 그래서 조선을 한번 혼내야겠다라고 했던 게 정묘호란이다. 그럼 정묘호란의 배경은 어떻게 된다? 바로 친명배금 정책 때문이다라고 기억해 주면 되고, 전개는 후금이 황해도 지역까지 침입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과 조선은 이걸 잘 막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후금과 화해를 하게 되는데 후금과의 형제 관계를 맺게 되는 게 정묘호란입니다. 형제 관계는 이제 외교 관계를 좀 해보자는 거지. 후금이 형을 할 테니까 조선이 아우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후금 입장에서도 완전 멸망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고 조선을 한번 다독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형제 관계로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병자호란은 어떤 거냐면 자 그러면 형제 관계가 됐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후금한테 엎드렸으면 됐을 건데 이 조선에서 서인들은 끝까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꿔요. 청으로 바꾸고 이 청으로 바꾼 사람이 청태종 홍타이지라는 사람이죠. 홍타이지라는 사람이 이제 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고 조선의 형제 관계가 아닌 군신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군신 관계. 원래 군신 관계는 조선은 명나라를 따르고 있었죠. 근데 이제 후금이 아닌 청을 따라라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 연락을 딱 받고 나서 인조가 신하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주화파와 척화파가 이때 대립을 하기 시작하는데 주화파는 화해를 주장하자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항복이야. 척화파는 뭐냐면 화해를 배척하는 거지. 이 친구들은 전쟁파야. 자 그런데 자존심이 셌던 서인들 중심으로 해서 척화파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하자는 주화론, 청에 맞서자는 척화론이 대립했다가 결국은 척화론이 우세해서 청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뭘 선택한 거지? 전쟁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 입장에서 청나라 입장에서는 좀 가소로울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청나라 황제가 직접 쳐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병자호란이에요. 청나라가 침략을 했고 임금하고 그 도망을 가지 못한 신하들은 남한산성으로 대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갇혀버렸죠. 약 40여일 이상 갇혀 있다가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의 장소는 삼전도라고 하는 곳이었고 이 삼전도에서 강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항복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삼배구고두의 예라고 하잖아요, 맞죠? 머리를 9번 찍어야 되는 삼배구고두의 예를 청해서 우리가 청나라에 항복을 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청나라하고는 군신관계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 결과 명나라 공격할 때 지원군 파병은 반드시 하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같은 많은 신하와 백성들이 청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특히 이 복림대군은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 효종이 되죠. 효종. 근데 이 병자호란을 겪고도 이 서인하고 인조는 사실상 속으로는 언젠가 복수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도 북벌운동이라는 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자료 1을 보시면 고립된 남한산성, 피난 32일째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고달팠죠? 그냥 남한산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하지 않고 말려 죽이는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인조가 한겨울에 피난할 당시에 남한산성의 군사는 1만 명, 식량은 50일치밖에 없다. 그래서 이곳에서 45일간 항전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는 끝까지 버텨보려 했으나 결국은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주화파가 가서 항복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병자호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순서가
중리배교, 인조반정, 정묘호란, 병자호란 요 순서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장은 이제 호란의 결과입니다. 이제 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결과가 어땠을까? 결과는 피해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서북 지방의 피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여진족이 이렇게 쳐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뜻이죠. 여기 뒤에 가면 또 중요한 지역으로 나오는데 이쪽 지역이 평안도 지역입니다. 이 평안도 지역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막 노비로 끌려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쪽 지역이 굉장히 차별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도 이런 지역이 되는 겁니다. 여진족한테 피해를 봤으면 나라에서 좀 다독여줘야 되는데 여진족한테 피해받던 지역이라고 해서 조선에서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 자, 왕자 신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되어 있죠. 왕자 신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리고 해마다 청에 많은 곡물을 진상했다. 특산물을 갖다 바쳤다는 거죠.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밑에 2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서인하고 인조는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청나라한테 항복한 것을. 오랑캐라 여겼던 청나라한테 항복한 것에 대한 충격. 그래서 북벌론이라는 거 합니다. 이건 북쪽이니까 청나라야. 청나라한테 뭐 하자? 복수하자는 거야. 정벌이죠. 그래서 청나라를 정벌해서 치우고 싶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는 주장인데 당연히 무순인 중심으로 했습니다. 서인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인조가 한 게 아니고 인조가 죽고 왕이 되는 복림대군, 효종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곽을 수리하고 군대를 양성하고 하지만 청나라가 힘이 굉장히 강해. 청나라는 강성했고 전쟁으로 어려운 백성들의 원성과 효종이 갑자기 죽으면서 북벌은 중단되게 됩니다. 결국은 청나라가 파워가 점점 세져가고 있기 때문에 청나라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정벌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은가라는 인식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이후에는 청나라를 정벌하는 게 아니고 청나라의 문화를 수용하자는 사상이 등장했는데 요게 나중에 뒤에 가서 실학할 때 나올 것 같은데 북학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북학운동. 자, 아까 전에는 북벌이었잖아. 이번엔 북학이니까 청나라를 배우자는 운동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이제 활동을 보시면 주화파와 척화파의 싸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나라가 군신관계를 맺어라라고 사실을 보내니까 조선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항복하자. 조선에서 어떻게 명나라를 버릴 수 있는가 이렇게 다투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런 건 영화 남한산성에도 많고요. 그 다음에 삼전도에서의 항복 내용 볼까? 청태종, 홍타이지죠. 이 사람이 이제 항복의 예를 받는 거예요. 지난날의 일을 말하려 한다 하면 길다. 이제 내가 결단을 내려서 남한산성에서 왔으니 매우 다행스럽고 기쁘다라고 하자 인조가 대답이 천은이 만극합니다라고 해서 머리를 3번 절하고 머리를 9번 조아리는 예를 청하고 있죠. 이게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서울의 송파구에 가면 요 삼전도 비가 남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병자호란의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 후기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아. 안녕!